없이 밥그릇은 없어. 친정으로 꺼져서 밥이나 먹어.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밥그릇 3개뿐인 저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고 남편은 밥만 먹고 있었죠. 내 식구 사는 집에 제 밥그릇만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발 뻗고 사는 이 아파트가 사실은 결혼 전 저희 아버지가 제게 사주신 집이라는 것을.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의 전화가 99통이나 걸려왔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차례입니다. 저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마음정거장과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회의 때문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터라 그저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네는 원래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서로 아끼며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된장찌개와 고등어조림 냄새가 익숙하게 풍겨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저녁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둥근 밥상 위에는 밥그릇과 수저가 정확히 3벌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 박민주는 말없이 반찬을 짚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박민호는 다리를 꼰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 밥그릇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깜빡하셨나 보네. 밥그릇 하나 까먹는 게 뭐 대수라고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가서 밥그릇을 하나 더 가져오려는데 몸을 돌리기도 전에 등 뒤에서 김 여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이 집은 3사람만 먹여 살리면 돼. 너는 이 집이 정 마음에 안 들면 친정으로 꺼져서 밥이나 먹어.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농담기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입꼬리만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죠. 그 비웃음은 평소 저에 대해 이웃들에게 험담할 때마다 보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는 흔한 변호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동생 민호는 고개를 들고 피식 웃더군요. 대릴 사위도 아니고.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야 밥이라도 얻어먹는 거지. 형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작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 여사님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에 탁 내려쳤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작은 집안을 울렸습니다. 잘못? 감히 딴 주머니를 차? 시집와서도 친정에 돈 빼돌릴 궁리나 하고? 이 집은 너처럼 두 마음 품은 며느리는 안 키워?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3개를 보았습니다. 흰쌀밥, 고등어조림, 된장찌개. 한때는 가족의 온기라고 믿었던 익숙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음식들은 저와 그들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밥그릇 3개는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께 드렸고 아픈 친정어머니 약값으로 쓸 몇 푼만 간신히 타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마음을 품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을 보았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혼자라는 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요. 아마도 그동안 숱하게 들었던 비아냥과 감시 속에서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곧장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옷가지를 빠르게 담았습니다. 오직 제 물건만 챙겼습니다. 이 집에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짐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왔을 때 가족들은 여전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어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 여사님만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려면 곱게 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고. 이 집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챙겨.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한때 제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 집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닦던 원목 테이블, 몇 시간이고 서서 요리하던 주방,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저만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남아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익숙한 길 위로 여행 가방을 끄는데 어쩐지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집 온 이래 처음으로 저는 제 가족에게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 위에 놓여있던 밥그릇 3개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내치기 위해선 때리거나 밀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저 밥그릇 하나만 치워버리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다음날 아침 김 여사님은 공황 상태에 빠져 제게 99통의 전화를 걸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 도착한 저는 바닥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위해 분주하게 따뜻한 물을 타주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니 서러움과 미안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수하고 일찍 자라고만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밥그릇 3개만 놓여있던 그 저녁상 앞에서의 감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상처를 계속 후벼 파는 것처럼 침묵할수록 더 아리고 쓰라렸습니다. 벽을 보고 누워있자니 김 여사님 댁에 며느리로 들어간 첫날부터의 일들이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와 민주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온순하고 과묵한 성격의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준이 성실하고 괜찮은 청년이라고 칭찬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는 참 다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와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쳐 보일 때면 그는 빙그레 웃으며 빵 하나를 건네며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당시에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남자가 한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을 만큼이요. 저는 가구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따박따박 나왔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누구에게 의지하며 사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절약하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아플 때를 대비해 항상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알뜰살뜰 꾸려나가면 언젠가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금자리가 그렇게나 사치스러운 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댁에는 시어머니 김 여사님과 민준, 그리고 시동생 민호, 이렇게 3 식구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저는 몇 달만 같이 살다가 분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결혼 첫날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집에 식구도 없는데 둘이 같이 살면서 늙은 어미 좀 챙겨주면 좋지 않겠니? 뭐하러 돈 들여 분가를 해. 민주는 미안한 듯 저를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우리 당분간만 같이 살자. 응? 저는 그를 안쓰럽게 여기고 또 시어머니도 안쓰럽게 여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집마다 규칙이 있는 법이지. 내가 며느리니까 조금만 참고 지내면 나중에는 모든 게 편안해질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집 온 첫날, 김 여사님은 아주 다정하게 구셨습니다. 닭백숙을 끓이고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셨죠. 제게 닭고기를 발라주며 입에 맞니?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가볍게 들리지만 애기처럼 박히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 집 돈 관리는 내가 한다. 며느리는 밥하고 살림만 잘 챙기면 돼. 돈 문제는 복잡한 일이 많으니 내가 나서서 관리해야 집안이 조용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월급까지 관리하신다는 말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며 그가 저희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중재의 말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자. 그러고는 아주 순진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같이 살면 이 집 방식에 따라야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하시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따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공동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사야 할 때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돈을 잘 주셨습니다. 돈을 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까다로운 사람 아니잖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저를 아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집살이 초반 몇 달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채찍질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여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청소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을 쓸고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주말에 남들이 쉴 때 저는 이불과 담요를 모아온 가족의 옷가지 하나하나를 전부 세탁해 가지런히 널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은커녕 툭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부지런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시동생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오늘은 이 일을 한다, 내일은 저 일을 한다고 말만 하고는 대부분 집에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와서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던지며 먹을 거 없어?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달려나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있지 있어. 엄마가 우리 아들 목 남겨놨지. 민호의 주유비, 술값, 스마트폰 요금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탓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 젊어서 그래. 자기 길을 찾고 있는 중이야 라며 감싸기 바빴습니다. 반면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실수로 음식을 조금 짜게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이따위로 하면 남편이 뭘 먹고 사니?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문지방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민준이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지?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도 나쁜 분은 아니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그저 참으라는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래, 처음 몇 달은 누구나 힘든 법이야. 참고 견디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꾸준히 돈을 벌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새 냄비를 사는 것부터 전구를 가는 일, 주말에 친정어머니를 뵈러 가는 일까지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나 아내로서의 권리가 아닌 마치 은혜를 구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분가하는 거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 민준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야. 조금만 더 같이 살다가 나중에 생각해보자. 나중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중에는 영원히 안 된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저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행위라는 것을, 희망을 품고 삽질을 할수록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김 여사님 댁에 시집 온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어떻게든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저를 아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주년이 되던 바로 그 무렵, 저는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을 용납해도 제가 제 돈의 일부를 가지는 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잘 관리하셨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들렀는데 엄마가 뗏마루에 홀로 앉아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괜찮다며 웃으셨지만 애써 참고 계신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혈압약통이 거의 비어 있었고 서랍에는 새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셨다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최대한 부드럽게 직접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따라드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제 월급에서 30만 원만 제가 따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가 요즘 편찮으셔서 약값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부탁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월급에서 고작 3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김 여사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시집 못 년이 아직도 친정 걱정을 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정말 편찮으세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30만 원만 나머지는 전처럼 다 어머님께 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30만 원이 적어 보여? 오늘 30만 원이 내일은 50만 원 되고 그 다음엔 100만 원 되는 거야. 이 집은 누가 먹여 살리는데.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야. 시집 왔으면 두 마음 품지 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고, 아픈 친정어머니를 챙기는 건 자식된 도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저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제 편도 어머니 편도 들지 않은 채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귀찮다는 듯이요. 에이,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어머니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바란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같이 도와줄게.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다른 화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소란스럽거나 격렬하지 않았지만 저를 지독히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때리거나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김 여사님은 이번 달엔 얼마 들어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새 샴푸를 하나 사오자. 갑자기 왜 이걸 샀어? 돈이 어디서 났니? 하고 따졌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께 드릴 영양제를 주문하자 배송된 영수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은 아주 며느리 등골 빼먹는데 선수야.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김 여사님은 곁눈질했고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일부러 TV 소리를 키우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남편 앞에서 해. 뭘 그렇게 숨겨?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반박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없다고 몰아붙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 일을 이웃들에게까지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남의 말에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금방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세댁, 아주 똑순이라며 나중을 위해서 비상금을 따로 챙긴다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든 채 소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데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의 말투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앞날을 미리 생각해야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말이 김 여사님이 퍼뜨린 소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엄마에게 약값을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남편을 버릴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비상금을 챙기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때다 싶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비상금은 왜 챙겨요? 나중에 우리 형 버릴 때 쓰려고?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에는 저를 경멸하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그를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약값 보내드리려는 것 뿐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고, 친정이니 시댁이니 말은 많지만 일단 이 집에 들어온 돈은 다 우리 집 돈이에요. 착한 척 좀 그만해요. 저는 이 집의 논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무것도 소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시댁 돈이었고 제가 쏟는 노력은 며느리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필요를 제가 챙기면 그건 시댁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우연히 김 여사님이 제 옷장을 멋대로 뒤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퇴근하고 방에 들어섰는데 시어머니가 제 통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이 담긴 돈이었죠. 저는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인 양통장을 들고는 저를 온몸에 피가 씻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내 것이 어딨니? 내 것도 다 이 집 거야. 뭘 따로 챙겨? 그 순간 제 마음속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약값 3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돈 버는 기계, 봉사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심각한 치매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그저 까다로운 분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 놓인 통장을 보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그는 또 어머니는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싹됐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나 자신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몰래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 옷장을 뒤져 통장을 가져간 이후 집안에는 더 이상 거짓된 평화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저에게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나 말투는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저울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평가받고 분석당한 뒤 가볍지만 무거운 말들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님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좀 하자. 다 같이 앉아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가족회의라는 말은 아주 거창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에 이사회라도 있고 규칙과 법정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 앞에 저를 세워두고 제가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강요할 그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동생 민호는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곁눈질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님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손에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지출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하니 내 통장 거래 내역서 좀 뽑아다오. 저는 그것이 단순히 돈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 서류가 저를 심판하는 증거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쳤습니다. 그러다 제가 친정어머니께 꾸준히 송금한 내역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이것 봐라! 매달 이 집 돈을 빼돌려서 친정을 먹여 살렸어. 약값 보태준다고? 그런데 왜 달마다 보내는데? 네가 이 집을 은행으로 알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작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정말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약 드시고 보양식이라도 좀 사드시라고 보낸 거예요. 집안 돈을 쓴 게 아니라 제 월급에서 드린 거예요. 김 여사님은 턱을 치켜들며 비웃었습니다. 내 월급?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월급이 어디 있어? 이 집에서 밥 먹고 이 집에서 잠자고 이 집 전기랑 물을 쓰면서 아직도 네 월급 타령이야? 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공정한 말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마치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월급 전부 어머니께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타서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월급은요?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기묘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모두가 알고 있는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제 돈은 집안 돈이었지만 민준의 돈은 남자의 돈, 종잣돈이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그 불공평함 속에서 살면서도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돈은 이 집의 종잣돈이지. 걘 내 아들이고 이 집안을 이끌어갈 몸이야. 하지만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시댁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거고 시동생 민호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돈은 이 집 종잣돈인데 형수가 비교하면 안 되죠. 형수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어머니에게 용돈이나 타쓰는 주제에 저를 보고 감히 비교를 운운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평함을 원할 뿐이에요. 제가 친정어머니께 약값을 보내드리는 건 자식된 도리예요. 노는데 돈을 쓰거나 낭비한 게 아니잖아요. 김 여사님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효도를 들먹여? 네가 해야 할 효도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야. 친정에 아들 없어? 아들이 없으면 알아서 들 살라고 해. 괜히 이 집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 집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은 마치 따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희 친정은 그저 열등하고 귀찮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엄마가 정말 아픈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 편을 들어주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챙길게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제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 속상하시잖아. 좀 적당히 해. 저는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제가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 친정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적당히 하고 제가 번 돈에 대한 권리도 적당히 주장하고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 제 목소리마저 적당히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회의는 김 여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마치 판결을 내리듯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너는 허락 없이 단 한 푼도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없어. 친정에 돈을 보내고 싶으면 먼저 나한테 말해서 허락을 받아. 명심해. 여긴 시댁이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동등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과 노동 그리고 인내를 바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결정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는 제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처럼 제 옆에 누워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소동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유치한 토라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갑고 깊은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잔 그날 밤 이후 집안 공기는 마치 차가운 장막이 쳐진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제 시간에 출근했으며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집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혹시 장부에 실수가 있었거나 내부 감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으시며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 이 대리. 다음 달부터 회계팀장으로 발령났어. 저는 서류를 받아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기쁨과 함께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높은 자리를 꿈꾼 적 없이 그저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월급은 1.5배로 올랐고 책임과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편찮으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다면 더 이상 시댁에서 한 푼 한 푼 구걸하듯 돈을 타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님은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새로운 업무 특성상 이 대리 개인 명의의 계좌가 하나 필요해. 회사 경비정산이나 협력업체 대금 지급 같은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야. 관련 비용은 앞으로 그 계좌로 입금될 거고 가족 공동 계좌를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필수 규정이야.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 업무에서 계좌의 투명성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으로 제가 제 돈을 당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을 뿐입니다. 꼼수를 부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요구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위해 기뻐해주고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며 예전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함께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우며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회계팀장으로 승진했어. 민준은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고 한마디 하더니 제 기대를 무너뜨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가 월급은 얼마나 올랐어? 힘들진 않겠어? 혹은 최소한 기뻐? 라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기쁨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저녁 먹고 말씀드리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드려. 어머니, 돈 문제에 예민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통제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건 승진이고 축하할 일이잖아. 시어머니도 기뻐해 주시겠지. 어쨌든 나도 이 집 며느리고 내가 잘 되면 집안 체면도 서는 거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시길 기다렸다가 차를 따라들인 후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회계팀장으로 승진해서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올라요.
그런데 새 업무 때문에 회사에서 경비 정산이나 대금 지급용으로 제 개인 명의 계좌를 따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업무 관련 자금은 투명하게 분리해야 해서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의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계좌를 분리해?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당황해서 즉시 설명했습니다. 네, 그게 회사 규정이라서요.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김 여사님은 제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한테 투명하게? 시어머니 몰래 돈 빼돌리려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거겠지. 이제 아주 대놓고 수를 쓰는구나. 팀장으로 승진 좀 했다고 이제 따로 살림차릴 준비하는 거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런 죄명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돈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 여사님은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규정은 무슨?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머리 좀 컸다고 돈 계산부터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네가 회계팀장이면 뭐라도 된 줄 알아? 이 집 돈은 투명해야 해. 내가 관리해야 집안이 조용한 거야.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생각을 똑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번 돈을 구걸하듯 타 쓰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주도적으로 제 생활을 꾸리고 싶어요. 물론 집안의 생활비는 보탤 거예요. 하지만 친정어머니 약값을 보내드릴 때마다 허락받아야 하는 이런 생활은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선 넘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고함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평생 저를 챙겨주겠다던 남자가 제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소리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낼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그 사이에 끼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를 침묵시키는 것. 김 여사님은 기세등등해져서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들었냐? 내 남편 말이 맞아. 네가 뭔데 지금?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승진하고 노력해도 이 집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살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회사에 긴급회의가 생겨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저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내일 아침에 좀 더 부드럽게 다시 말씀드려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저의 모든 희망을 짓밟을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녁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는 여전히 향긋했고 불은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 가지 디테일에 멈췄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그릇이 3개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를 내쫓기로 한 그 결정이 그들이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시댁문을 나섰습니다. 보슬비는 여전히 내렸고 찬바람이 마치 따귀를 때리듯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다시 돌아가서 싹싹 빌고 조용히 살자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길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가야 해.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마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엄마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저와 제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보시더니 모든 상황을 짐작하신 듯 했습니다. 엄마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혹은 네가 뭘 잘못했기에 이 지경이 됐어?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가와 제 가방을 들어주시며 작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희끗희끗해진 엄마의 머리카락과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시는 앙상한 손을 보니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당분간 지낼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위해 얇은 이불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어본 어른이 막다른 길에 몰린 자식을 이해하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밥그릇 3개가 놓여있던 밥상과 친정으로 꺼져서 밥이나 먹어 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던 민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줄 알았는데 너무 지쳤던 탓인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액정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설픈 화해의 목소리도, 돌아가서 어머니께 사과해 라는 변함없는 레퍼토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지만 몇 초 뒤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당신 너무 심했어. 돌아와서 어머니께 사과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슬프지는 않은지 묻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아와서 사과하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밥상에 밥그릇 4개가 놓이면 그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고 참고 또 사과하는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옆방에서 뒤척이는 엄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도 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면서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더 이상 약해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예상대로 모든 일은 제가 집을 나온 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시댁 근처에 살면서 가끔 친정에 들르곤 했는데 언제나 중간에서 좋게 좋게 해결하라며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신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새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밤새 우셨어요. 그렇게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면은 시댁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먹칠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신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줄줄 읊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새언니가 화를 내면서 돈 문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갔다면서요. 심지어 다른 남자 만나러 집 나간 거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제 명예를 이용해 저를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흠집을 내서 제가 스스로 그 흠집을 지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라고요. 밥상에 밥그릇이 3개뿐이라서 제 밥그릇이 없어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시는 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쥐고 있던 걸 잃을까봐 무서워서 우시는 거겠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숨을 거칠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바로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성격이 좀 급하셔서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성격이 급한 게
남을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정말 저를 돕고 싶으시면 어머님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어젯밤 왜 네 식구 사는 집에 밥그릇을 3개만 놓았냐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제 서류들을 모두 꺼내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 옷장을 멋대로 뒤진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제 사생활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찍어두었던 집 관련 서류와 각종 납입 증명서 사진들을 판도하며 문득 2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김 여사님은 저를 부르더니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장 서류라며 몇 군데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하니 네가 좀 빨리 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를 믿었고 남편을 믿었기에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서명을 이용해 그런 엄청난 일을 꾸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들을 다시 대조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대 보증인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대출 기간 초기 거주지 증명 의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시댁을 떠나면 이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대출 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저와 관련된 대출 현황을 문의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은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세연 고객님 맞으시죠? 고객님께서는 현재 한 건의 대출에 연대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크고 말씀하신 대로 대출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유지 조건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저려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돌덩이를 삼키는 심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녀는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객님께서 함께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차가운 직선으로 맞춰졌습니다. 어젯밤의 밥그릇 3개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마지막 미끼이자 모든 위험을 제게 떠넘기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거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라는 것을요. 은행과의 통화를 마친 후에도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 모든 것을 확실히 파악해야 해. 하지만 세상은 제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정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평범한 전화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칠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세연 씨 맞죠? 마지막으로 통보합니다. 오늘까지 납입일인데 상환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갑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빚진 거 없는데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쇼. 그는 계약 번호를 줄줄 읊더니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예전 시댁 주소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빚이 없다니? 오늘 오후까지 입금 안 되면 우리가 갑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압박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다는 것. 제가 집에서 쫓겨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행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확인을 하든 말든 돈은 갚아야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집까지 찾아가게 만들지 마시오.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통, 2통, 3통 받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빗톡촉 전화가 왔어. 당장 전화 받아.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시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자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신우이가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님은 집 앞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아주 악독한 년이에요. 돈 싸들고 튀었다고요. 여러분 제발 증인이 되어주세요. 주변에는 이웃 몇몇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정말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님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입혔더니 이렇게 배신을 해?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켜 제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명예가 진흙탕에 떨어지면 저는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여론을 이용해 사람을 차참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진짜 가족이라면 이웃들 앞에서 이런 쇼를 벌이며 서로를 헐뜯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돈을 갖고 도망쳤다는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를 압박하기 위해 준비한 첫 번째 망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어디 가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떼러요. 서류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 특히 할부 구매 계약이나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직원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출력해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고급 스쿠터 한 대를 할부로 구매한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산 적도 그런 비싼 모델을 구경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령인 및 사용자란에는 시댁 주소와 함께 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진 채 떨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서명을 도와달라던 그 핑계가 단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해 다른 것들까지 끼워 넣어 온 가족이 쓰는 비용을 제 이름으로 떠넘겼던 것입니다. 은행을 나오면서도 저는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능글맞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스쿠터. 어떻게 된 거야? 계약서에 사용자가 너로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봐.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형수 별것도 아닌 걸로 뭘 그래요? 형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명 좀 대신해 줄 수도 있지. 꼭 남처럼 구시네. 대신이라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빚 갚을 때도 누가 대신 갚아줘?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협박하는 거 알아?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싹싹 빌어요. 그럼 엄마가 다시 받아줄 거고 우리 다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도구,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패, 그가 흥청망청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 밥그릇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우리라는 것도 끝났어. 그는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입이 거칠고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저를 빚쟁이 방패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무르게 굴면 저는 단지 저녁밥 한 끼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시동생 민호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길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의 냉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친정집에 틀어박혀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다면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저를 망신시키며 결국 제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입니다.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더욱 제가 쓰지도 않은 빚더미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 방금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시댁에 잠시 다녀올게요.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려고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같이 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시댁으로 가는 길에 더 이상 아까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는 오히려 제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건 사과하거나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진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어디까지 연기하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야.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이웃 몇몇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가슴을 부여잡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걔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빚만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저 늙은 몸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요즘 며느리들 말해서 뭐해요. 또 다른 사람은 기름을 붓듯 말했습니다. 돈 싸들고 튀었다고요? 세상 참 무섭네요. 저는 대문 밖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대문을 밀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며불며 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왔구나.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냥 해본 소리지. 너 아끼는 거 알자니.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얘기하자. 저는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집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상도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그릇이 4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위선적이어서였습니다.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밥그릇은 있는데 사람 마음이 없네요. 집 앞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 밖에서. 이러지 말고. 남들 보잖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방에서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으냐고, 누가 빚 독촉 전화를 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 손목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와서 이 서류에 서명 좀 해. 빚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나 단호한 손길에 그가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빠는 입으로만 해결하고 서명은 내가 해? 내가 무슨 서명 기계야.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빚 독촉하는 놈들 전화 온다잖아. 그냥 이 부속 서류에 서명하고 끝내.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저는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중에가 바로 덫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결국 제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김 여사님과 민호가 서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나오자마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익숙한 그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한테 말대꾸야? 이 집 아니었으면 네가 뭔데?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저를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어젯밤 제 밥그릇이 비어있지 않았겠죠. 이 집이 저를 며느리로 생각했다면 대문 밖에서 저를 망신시키지 않았을 거고요. 김 여사님이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약속해 두었던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벨 소리가 울리자 김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세연 고객님. 저는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된 스쿠터 할부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용자와 차량 수령지, 주소, 그리고 제가 지금 독촉 전화를 받고 있는 대출이 어떤 서류와 관련된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꾸밈없는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스쿠터 계약은 제 이름으로, 수령지는 시댁 주소로, 실제 사용자는 박민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건은 제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서류 뭉치에서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끄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김 여사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집안일을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돌아왔으면 좋게 좋게 말로 해야지. 저는 그녀를 보며 여전히 차갑지만 높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일수록 더 명확해야죠. 저는 더 이상 서명하지 않을 거고 저와 관련된 모든 위임사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도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방에서 나온 민준이 얼굴이 붉어진 채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까지 격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협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감히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그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를 돌아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각오했어. 노예처럼 사는 며느리 노릇은 이제 안 해. 문 밖에 있던 이웃들이 어렴풋이 대화를 듣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당황해서 제 입을 막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고함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더 이상 저를 쉽게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는데 등 뒤에서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음험한 협박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한번 가봐. 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서 이길 것 같아? 곧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돈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큰 공격을 막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더 더러운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나설 때 저는 반쯤은 분노하고 반쯤은 오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김 여사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망신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려 했던 그들이라면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에 도착해 밥 한술 뜨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빚쟁이들처럼 요란하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처럼 규칙적으로 똑똑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문 밖에는 주민센터 직원 한 분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세연 씨 맞으시죠? 남편 집을 무단으로 가출하고 채무를 발생시켜 지역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로 오셔서 사실 관계 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관공서까지 끌어들여 가족 문제를 마치 공공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저를 압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방식은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저를 때릴 필요도 없이 그저 출석 요구서 한 장만으로도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직원은 아주 절차에 따른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오셔서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밝혀지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벽에 기댄 채 가슴을 부여잡고 어지러운 듯 눈을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를 이웃들이 들었을 텐데 또 무슨 소문이 돌지. 엄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때문에 이웃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들이 저한테 더러운 물을 뒤집어 씌우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전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밤 더 많은 일들이 닥쳐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엄마의 혈압약을 사러 골목 입구로 나갔는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 여자가 그 집 딸이래. 남편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잖아. 빚더미를 남편한테 떠넘기고 왔다던데. 요즘 젊은 것들 무서워.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소문이 저절로 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 엄마가 가장 약해진 이 순간에 이웃들의 호기심이 가장 클 이 타이밍에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저를 창피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곧장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를 새겼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며느리로 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빚을 떠안기고 서명을 받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약을 드시고 잠드신 후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제 손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소송 걸겠어. 그때 가서 원망하지 마.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에 질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뎌진 칼을 휘두르는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극에서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똑똑히 듣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지만 애써 강한 척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집안을 아주 박살낼 작정이야?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거 진심이야? 아니면 협박이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냥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서명 한 번만 더 해주면 그 다음엔 당신이 어디를 가든 상관 안 하겠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혼은 그저 채찍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마지막 서명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제게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서명 한 번만 더 받아내면 저를 빚더미에 완벽하게 묶어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을 씹는 심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서명? 민주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서류야. 은행 쪽 조용히 시키려고. 당신이 서명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약속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로 해결하는데? 오빠의 약속으로? 어젯밤 어머니가 나보고 꺼지라고 했을 때 오빠의 약속은 어디 있었는데?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좀 그만 힘들게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던 모든 서류 사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믿음 때문에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작은 글씨와 부록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동의서였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된 부속 서류였지만 그 내용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읽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서 마지막 서명을 한다면 저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반발하면 그들은 네가 직접 서명했잖아 라고 말할 것이고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망신시키는 것과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일 아침 저를 서명으로 채점할 완벽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시댁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제3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원본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덫이 제 목을 조이기 전에 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앉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은 큰 판을 벌일 것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제 인생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잠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가 서명했던 종이 조각들과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글씨들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스마트폰으로 서류 사진을 확대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서명만 하면 끝난다는 순진한 말을 믿었다면 저는 제 손으로 제 목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되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엄마가 아직 주무시고 계실 때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제 통화했던 은행 대출 담당자와 약속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인이 찍힌 서류 사본과 대출금 집행 내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창구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서류상 당사자이시니 알 권리가 있으시죠. 은행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상담원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각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제 예감대로 핵심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중간 계좌를 거쳐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상담원은 계좌 주인의 실명을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계좌번호 뒷자리와 거래 빈도를 보는 순간 저 같은 회계 담당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금 세탁 방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수혜자를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그렇게 복잡하게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인이 찍힌 사본과 집행 내역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손에 쥐자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마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이름으로 된 스쿠터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법적인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영수증과 공개된 데이터를 대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악랄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제가 꼭 필요로 하던 정보가 담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쿠터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수령지와 정비 내역은 모두 시댁 근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제 이름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산 뒤 실컷 사용은 시댁에서 하고 갚을 책임은 제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서 마지막 서명을 했다면 그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모든 것에 동의했다는 완벽한 서류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자발적인 것이 되면 제가 하늘에 대고 소리쳐도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저 엄마, 저 문제 좀 해결하고 올게요. 남들이 하는 헛소리 듣지 마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들의 소문과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볼수록 이 문제를 질질 끌지 않고 단번에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제가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돌아갈게. 대신 서류 원본 전부 준비해줘. 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그래, 그래야 내 아내지. 일찍 와서 얘기하고 끝내자. 어머니도 화가 좀 풀리실 거야. 저는 응 하고 대답한 뒤 부드럽지만 사실은 미끼인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제대로 된 저녁상 한번 차려달라고 해줘. 밥그릇 4개, 다 있는 상으로. 민주는 마치 그게 뭐 대수냐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돌아오면 당연히 차려주시겠지.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여론과 주민센터의 압박에 못 이겨 항복하러 온다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그 연극에 막을 내리러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친한 이웃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로 옆집에 사셨고 성격이 불같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잠시만 같이 가주세요.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저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을 너무 못 살게 굴면 누군가는 옆에 있어줘야지. 저는 스마트폰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이런 일에서 오늘의 말은 내일이면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집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가지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가 어떤 거래 담보로 제공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복사본 서류 뭉치 속에 가족 동의서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의 서명은 언뜻 보기에 제 필체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글자의 획, 삐침, 마무리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저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건 더 이상 빚을 떠넘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왜 사람들이 돈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파트 자체를 노리고 있거나 최소한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대출을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그들은 내가 사과하러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그 연극의 막을 내리러 가는 거야. 바로 그때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칼을 등 뒤에 숨기고 웃는 사람처럼요. 얘야, 내일 일찍 오렴. 내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비한 음식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덫을 놓는다고 해서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옷을 차려입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출근할 때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성숙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구걸하러 돌아온 며느리가 아니라요. 집을 나설 때 콩마루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끄덕임이 제게 작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와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대문 밖에 서서 필요하면 바로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있지도 않았고 김 여사님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밥상 위에는 그녀가 말한 대로 밥그릇 4개와 수저 4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제 밥그릇이 없었던 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김 여사님이 나왔습니다. 환한 얼굴과 함께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잊었다면 속아 넘어갈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지. 가족이 최고야. 돌아왔으니 따뜻한 밥부터 먹자.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얘기하면 돼. 민주는 저를 위해 의자를 빼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앉아, 밥 좀 먹고 얘기하자. 민호도 있었지만 저를 오래 쳐다보지는 못하고 마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민준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었고 민준은 어머니께 나물을 덜어드렸습니다. 민호는 실없는 농담을 몇 마디 던지며 희죽거렸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진실만 빼고요. 저는 예의상 몇 숟갈 떴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김 여사님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이것만 서명해. 그러고 나면 네가 어디를 가든 막지 않을게. 나도 이제 지쳤다.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저는 서류를 들어 부속 서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채무 상환 책임 추가, 상환 기간 5년 연장, 그리고 자발적 동의 및 이해 제기 포기라는 익숙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제가 예전처럼 서명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김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이 돈 누가 썼죠? 김 여사님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집안에서 쓴 돈인데 누가 썼는지가 뭐가 중요해. 며느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야. 민호가 거만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는 우리 형 아내잖아요. 형거나 동생거나 다 형수거지. 꼭 남처럼 구시네. 저는 비웃으며 그를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내 빚도 형이랑 내 빚이야?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대꾸하지 않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연극의 흐름이 깨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화가 나면서도 초조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서명이나 해. 어머니 힘들게 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건데.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조용해진다는 게 누굴 위한 건데?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오빠네 가족을 위한 거야?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돌아왔으면 내 말 들어. 소란 피우지 말고. 저는 마치 동의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건넨 서류 바로 옆에 아주 가볍게 내려놓았지만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은행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자마자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민호도 자세를 고쳐 앉았고 민주는 제가 뭘 들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 불안하게 눈을 굴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칠 필요 없어요. 이건 대출금 집행 내역서, 이건 송금 기록, 이건 제 이름으로 된 스쿠터 할부 계약서예요. 전부 은행 직인이 찍혀 있고요. 김 여사님이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서류를 꽉 쥐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서두르지 마세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집행 내역서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쿠터는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마치 못을 박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갚는 사람은 저여야 하죠?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거만한 표정을 짓지 못하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덕적인 가면이 벗겨진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게 서명하라고 내민 부속 서류 페이지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에 서명해서 이 모든 걸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저는 서명하지 않을 거고 은행과 직접 얘기해서 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무효로 만들 겁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집안을 아주 끝장낼 셈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끝장은 제 밥그릇을 빼앗았을 때 이미 난 거예요. 이건 그냥 탐욕의 결과일 뿐이고요. 김 여사님은 이제서야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다정한 어머니인 척 연기하려 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가족끼리 얘기로 풀자.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밥그릇 3개가 놓였던 그날 밤에 끝났어요. 오늘 밥그릇이 4개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어넣으며 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뿐이에요. 식탁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대신 서명해주는 이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공기는 마치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들 한 명 한 명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목소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남을 억압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더 난폭해지는 법입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상에 탁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수, 지금 더럽게 놀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서류 쪼가리 몇 장 들고 와서 협박이야? 그깟 종이 몇 장 있으면 우리가 꼼짝 못할 줄 알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러운 건 위조 서명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하얘졌다가 이내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누명을 씌워? 이 집에서 누가 네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야? 저는 말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밤새 준비해둔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가 회사 서류에 했던 진짜 서명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스러운 부속 서류의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2장을 나란히 놓고 글자의 마지막 삐침과 마무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진짜 서명은 이 부분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삐침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서류의 서명은 획이 딱딱하고 끝이 갑자기 끊어져 있어요. 직접 한 사람이라기보단 흉내낸 사람의 필체죠. 민주는 2장의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온순함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잠시 말을 더듬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명이야 다 비슷비슷하지. 그렇게 잘났으면 경찰이라도 불러오든가. 저는 마치 동의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을 열어 짧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서류를 가지고 오셨고 여러 항목이 위임장 형태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김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은 필요 없어요. 단지 어머니와 모두가 진실을 똑바로 봤으면 해요. 서류를 제출한 게 제가 아니라면 누가 제출했고 누가 서명했고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민주는 이제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모든 것을 오해로 돌리려는 듯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저는 그를 향해
단 한마디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고인데 오빠는 대출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 질문은 마치 망치와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다시 테이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 입금일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 두었던 문자 메시지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와 민호가 나눈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냥 형수가 서명하게 해. 엄마가 재촉하셔. 자세히 못 읽게. 그냥 부속 서류라고만 하고. 저는 소리 내어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며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수, 형 전화기 뒤졌어요? 여자애가 그렇게 치사하게 놀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뒤진 거 아니야. 당신들 손에 내 인생이 통째로 묻히지 않으려고 증거를 남겨둔 것 뿐이야. 김 여사님은 더 이상 다정한 척 할 수 없게 되자 제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달려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아들 망신 주려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밥그릇을 치우면서 침묵했던 그 순간만큼 그 누구도 민준 씨를 망신시킬 수는 없어요. 저는 단지 당신들이 한 짓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모양입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식탁과 서류 뭉치,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새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이 어미한테 서명을 위조했다고 누명을 씌우잖니. 어디서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협박을 해. 신우이는 저를 보다가 다시 어머니를 보며 망설이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신우이의 질문은 김 여사님이 항상 두르고 다니던 도덕이라는 껍데기를 꿰뚫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다 이 집안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한 거야. 제가 안 지면 누가 져? 쟤는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면 져야지. 지기 싫으면 꺼지든가. 민주는 어머니의 고함을 듣고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도망갈 구멍을 찾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신우이는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님의 마지막 말이 비록 악독했지만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제게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짐꾼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김 여사님, 민준, 민호를 차례로 쳐다본 뒤 그들이 연극처럼 차려놓은 밥그릇 4개의 밥상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떨림이나 고함 없이 하지만 집안을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끌고 갈 소가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서류 뭉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게임의 판은 뒤집혔다는 것을요. 서류 뭉치를 다 접고 일어나서 그대로 나가려는데 김 여사님이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깟 종이 쪼가리 들고 오면 이긴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넌 며느리야.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이 집은 우리 거야. 저는 그녀를 보다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문제를 대출과 서명 위조 문제에서만 끝낸다면 그들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가 일을 크게 벌였다고 비난하고 용서를 빌고 약속을 하며 또 다른 덫을 놓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저를 장기말로 여길 수 없게 만들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 서류를 보관하는 원목 수납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청소하던 곳이라 김 여사님이 어디에 서류를 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납장을 열고 엄마 집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꺼내 밥상 한가운데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서류 첫 장의 제목을 훑어보더니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딱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도 숨을 죽였고 신우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결혼 전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고 이건 그때의 송금 내역서예요. 김 여사님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휴지 조각을 들고 와.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등기부 등본, 집문서 다 내가 갖고 있어. 누굴 협박해.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 날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은 결혼 전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이에요. 제가 민주 씨를 믿었기 때문에 잠시 명의만 빌려준 거고요. 집안의 공기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 타이밍에 꺼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집 살 때 누군들 돈 안 보태? 네가 시집 온 이상 모든 건 다 시댁 거야. 어디서 집을 뺏으려고 들어? 저는 그녀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돈까지 준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은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며 아파트 매매 대금이라고 적어놓은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송을 하면 저는 신우이를 돌아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 고유 재산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나 오만함이 아닌 공포를 보았습니다. 진짜 공포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와 그의 어머니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기반이 사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형수, 뭐 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날카롭지만 화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고 당신들이 내게 씌운 굴레는 끊어내려고. 김 여사님은 막다른 길에 몰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위로 달려들어 손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며느리야. 권리 없어. 일 크게 벌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억압에 마침표를 찍듯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는 건 살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민호는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주는 관자놀이에서 땀을 흘리며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방이 그들을 단지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그들이 제가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 기반이 사실은 제 믿음 덕분에 겨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막다른 길에 몰려있던 사람은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서류에서든 제 이름, 제 서명,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출, 구매, 보증 행위를 할 경우 저는 즉시 서명 위조로 고소할 겁니다. 딱 한 번만 분명히 말하죠.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민호가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형수, 그렇게 하면 나 감옥 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꾸짖거나 화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고 안 가고는 네가 내 서명을 위조할 때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요청하듯 김 여사님을 쳐다봤지만 그녀 역시 더 이상 아까처럼 기세등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빠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마라. 다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네가 이러면 남들이 다 나를 비웃을 거야. 남들이 비웃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이득을 잃을까봐,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하지만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밥그릇을 치우시던 날,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김 여사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꺼져서 밥이나 먹어 라고 비웃던 그 순간을요. 그때 그녀는 제가 예전처럼 돌아와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제가 감히 집을 나가고 이렇게 서류를 들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민주는 테이블 옆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수많은 침묵과 외면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 번의 사과로는 이미 흉터가 되어버린 상처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꺼지라고 했을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변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눈가가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제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내가 빌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경찰에만은 알리지 말아다오. 나 늙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늙었으니 네가 참아라는 식이었죠. 저는 거칠지 않지만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치 계약 조항을 읽듯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의무들을 끝내러 온 겁니다. 지금부터 3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제 신분증을 이용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여 저와 관련된 모든 위임 사항을 취소한다는 각서에 서명하세요. 둘째, 제 명의로 된 스쿠터는 박민호 씨가 사용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세요. 셋째, 제 서명이 위조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은행의 필적 감정에 성실히 협조하세요.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수, 너무 하시네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야. 단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김 여사님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 서명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미리 간략하게 작성해온 각서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서명했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린 채 서명했고 김 여사님은 손을 덜덜 떨며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게 씌웠던 제 인생의 일부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밥그릇 4개가 놓인 식탁과 이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를 원망했고 민주는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님은 울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그 집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혼돈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곧장 걸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고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와 진실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을 나설 때 하늘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묘한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악당의 실체를 밝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면 통쾌하고 후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마치 연기처럼 옅은 슬픔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 의심대로였다는 사실이 슬펐고 제가 그토록 애썼던 지난 세월이 제가 가장 인내심이 강한 배우였던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친정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다리를 주무르며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바로 일어나 제 눈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왔어요. 더 이상 서명할 일도 누구 대신 짐을 짊어질 일도 없어요. 엄마는 마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내쉬더니 부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죽 끓여놨다. 어서 한 그릇 먹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묽은 죽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음식의 온기가 아니라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곳에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깨지도 않았고 누군가 저를 또 다른 싸움에 끌어들일 거라는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마치 누가 손으로 잡고 흔드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여사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 통, 두 통, 5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수를 하고 엄마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10통, 20통, 지긋지긋했습니다. 벨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벨소리를 끄고 진동으로 바꿨지만 스마트폰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테이블 위에서 계속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니 숫자는 30, 40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99통째 찍혔을 때 저는 문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문은 계속 두드리는 것보다 닫아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음과 두려움에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다오.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어젯밤 제 밥그릇을 치우던 그녀의 모습, 비웃던 그녀의 눈빛, 친정으로 꺼져서 밥이나 먹어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대문 밖에서 울며불며 이웃들에게 제가 돈을 갖고 도망쳤다고 연기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두려워서일까요? 저는 윽박지르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단지 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아껴서 미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미안하신 거예요? 김 여사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거친 숨을 내쉬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냥 실수로 한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것 같아서 사과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유가 무엇이든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날 밤에 밥그릇 하나가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김 여사님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나 늙었다.
내가 잘못했어. 무섭구나.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어.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서로를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존중했다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한 가족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어느새 제 등 뒤에 와서 계셨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 하나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더 이상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연아, 내가 다 고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다 해결할게. 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문득 제가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꺼지라고 했을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 그는 바로 제 눈앞에 있었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런 침묵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가볍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잘못된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진짜 고치는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마치 해야 할 일을 말하듯 협박이 아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나랑 관련된 모든 재정적 의무도 분리 신청할 거야. 내가 쓰지 않은 돈, 내가 갚지 않아. 나 이제 지쳤어. 전화기 너머에서 민주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의 알았어는 너무 늦었기에 제가 인내심으로 버텨왔던 한 시절의 완벽한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증인을 끌어들이거나 복수를 위해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류는 명확하게, 책임은 명확하게, 경계는 명확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방법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모든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계셨습니다. 시큼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부엌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제 앞에 밥그릇 하나를 놓아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모자랄까봐 흰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네 밥그릇이 있단다. 저는 밥그릇을 들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때로 온전히 내 몫으로 차려진 밥 한 그릇과 내가 평온하게 쉴 수 있도록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밥그릇 하나를 잃는 것이 가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를 짐 덩어리로 여기던 그곳을 잃은 것이 오히려 제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방법이었다는 것을요.